웃음 짓는 커다란 두 눈동자 긴 머리에 말 없는 웃음이 라일락꽃 향기 흩날리던 날 교정에서 우리는 만났소. 밤하늘에 별만큼이나 수많았던 우리의 이야기들 바람같이 간다고 해도 언제라도 난 안 잊을 테요. 언제라도 난 안 잊을 테요. 아, 너무 감미롭습니다. 네, 이 딱딱했던 스튜디오가 이렇게 MT 분위기가 날 줄 몰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마 가수가 나온 건 처음인가요? 우리 프로그램엔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네. 역시 세월의 흐름을 거부하는 아주 미성이신 것 같아요. 어떤 아직, 비결이 있어요? 소리는 마음하고 연결된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음이 이 평안하느냐 안 하느냐, 그다음에 네. 어떤 그 목소리 관리는 이제 특별한 건 없지만 너무 매운 거나 네. 짠 네. 거는 잘 안 먹고요. 네. 그다음에 목을 많이 쓴 날은 꼭 자기 전에 그 소금물로 이 거글링 네. 네. 양치질하고 뭐 그런 정도고 잘 먹고 잘 자고. 네. 예. 방송하는 우리들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 그죠. 목을 많이 네. 쓰시니까. 네. 예.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포크송의 전설이시잖아요. 그냥 좋아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문화가 됐네요. 네. 네, 하나의 문화가 됐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분인데 제가 오늘 이 스튜디오에 나오신다는 이야기를 아버지께 하니까요. 네.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음악을 들으시고 하셨는데 아, 그때 그래요? 당시에는 지금의 아이돌 뭐 소녀시대, 2PM, 샤이니 다 저리 가라 아닙니까? 네. 그때는 예. 지금처럼 다양하지도 않았고 네. 예. 또 이제 우리 통기타 문화가 누가 만들어준 곡을 부르던 그런 형태에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화음으로, 우리의 선율, 우리의 목소리로 불렀던 그 싱어송라이터의 시대가 열리면서 네.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스타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가 되고 싶어서 그랬다는 것보다도 그냥 그런 갈구가 있었던 세대에게 그냥 우리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뭐 굉장히 극성스러운 팬들은 제가 유일하게 안경 낀 가수였는데 네. 그 검은뿔 태안경을 그렇게 많이 뺏겼어요. 뭐 단추 뜯어가고 네. 머리카락이 뽑아갔어요. 네. 머리카락을요. 그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 수첩에 껴놨다 쉬는 시간마다 창가에 가서 꺼내본데 네. 윤용주 머리카락이라고. 예. 그때 그런 게 전형적인 아이돌 팬들의 그 당시 네, 정서는 행태죠. 그랬죠. 정서죠. 근데 성창- 원조 아이돌이시죠, 뭐. 성창 네. 씨가 그때 저보다 더 많이 뜯겼는지 머리가 많이 안 남았더라고요. 네. 근데 윤영조 선생님 하면은 늘 따라다니는 네, 그 이름 송창식 씨 아닙니까? 그리고 트윈폴리오. 당연하죠. 예, 송창식 씨하고는 요즘 자주 뵙는지요. 내일도 이제 그 부평 아트홀에서 공연이 있어서 네. 내일 저녁에 또 공연을 같이 하게 되는데 네. 종종 만나죠. 종종 공연에서. 만나시는데 밥을 혹시 먹는 뭐 최근이라든가 뭐 그 전에라도 애증 관계 때로는 이렇게 서로 갈등 관계 이런 것도 있나요? 우선 워낙 그분이 독특하잖아요. 생활 속에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창식의 그 사이클을 맞춰가려면은 우선 오후 한 2~3시 되어 일어나고 네. 그런다고 그러대요. 뭐 아침 식사도 저녁 한 6시쯤 하고 저녁 식사는 새벽 1시쯤 하고 그러니까 성창 씨하고 무슨 얘기를 하려면은 일을 하려면은 내 밤을
까먹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내가 늘 한 얘기가 창 씨하고 낮에 좀 만나봤으면 예, 그런 어떤 그 사이클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서로 각자의 음악 세계를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음악적인 해석에 있어서 네. 또 아니면 뭐 트윈 폴리오가 올해 45주년 되는 해인데 예. 그래서 이제 공연을 하려는데 어떤 연습량에 관한 문제 이런 어떤 그런 차이 때문에 네. 좀 조율하기가 좀 어려운 때도 있죠. 네. 송창식 씨를 만난 것도 새시봉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음악. 저는 사실 그런 곳이 있구나, 명동, 무교동 어느 곳에 그게 있구나라는 사실만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곳이 정말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는 그 당시 모든 게 열악했고 예. 음악을 좋아했지만 우리가 그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그 매체라고는 오로지 그 트랜지스터 요만한 거 네. 아니면 옛날에 그 선생님 기억하시고 그 배터리 묶어서 그 그렇죠. 라디오에 붙여놨던 그거 의존하고 라디오 들었잖아요. 네, 네. 특별히 이제 미 8군 병사들 위한 미국 채널에서 팝송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만 듣고 살았던 우리가 뭐처럼 그 LP판을 틀어놓으면서 큰 스피커가 있는 홀에서 네.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물론 신청해서 우리가 듣긴 했지만은 그 큰 음향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 생각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전축이라는 게 없었어요. 네. 그랬던 시절에 거기는 우리의 어떤 좋아하는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보물 창고 같은 곳이었고 거기서 우리들의 어떤 대화가 시작이 되고 또 거기 대학생의 밤이라는 프로에서는 우리 젊은 애들 중에 노래 잘하는 애들이 그 무대를 통해서 데뷔하고 조영남 씨도 거기서 데뷔했고 예. 또 송창식이가 저보다 2주 전에 데뷔했고 2주 후에 제가 무대에 서게 되고 그런 어떤 문화의 산실 같은 말하자면 그 세시봉에서 이제 윤영주의 음악이 시작되고 또 음악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른바 이 청년 문화 그리고 네. 70년대 그 청년 문화가 이른바 포크 음악, 통기타, 생맥주가 그 중심에서 주도하고 청바지. 네. 그런 청년 문화는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떤 갈구가 있었냐면 우리들의 문화를 갖고 싶었던 갈구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많은 제약도 있었고 또 우리가 마냥 그 팝송을 좋아한다는 것은 어떤 사대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 것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았던 게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그 팝송을 그렇게 많이 틀지 못했고 또 우리가 방송 나가서 팝송을 부르려 해도 영어로 다 부를 수가 없었어요. 반절 이상은 한국말로 번안해서 불러야 됐던 그러니까 어떤 기존 문화에 대한 약간의 저항성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성 문화도 있지만 기성 세대에 대한 아니면 어떤 체제에 대한 체제에 그런 대한, 정치에 어떤 대한. 그 자유롭고 싶은 네. 그런 갈구가 있었죠. 결국은 그것이 훗날 네. 이제 통기타가 어떤 그 말하자면 저항 문화로 이렇게 연결되는 뭐 김민기 아침 이슬이든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그런 모든 거 우리 때 무슨 청바지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거는 미국의 이민간 이모나 고모가 어쩌다 보내줘야 한번 입을까 말까 그거 우리가 다 부러워하고 예. 생맥주란 게 없었거든요. 네. 그 명동에 그런 생맥주가 생겨나면서 젊은이들이 뭔가 좀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욕구들이 표현되면서 청년 문화로 집결되는. 그래서 그 최인호 씨의 뭐 별들의 고향이 조선일보에 연재됐지만 네.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작가나 네. 노래하는 사람이나 어떤 전위예술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집하기 시작한 게 그 당시 청년 문화의 시작이었는데. 오늘 이 책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예. 오늘 지금, 들었던 네. 노래네요. 제목이 우리들의 나의 노래, 네, 우리들의 우리들의 이야기. 이야기.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뭐 사실은 책 쓴다는 건 참 두렵거든요. 말하는 처음 것은 내는 책입니까? 아니 그동안에 이제 네. 뭐 이제 에세이집이 하나 한 20몇 년 전에 하나 있었고 네. 또 유학번엔 아들하고 주고받은 어떤 큐티로 만나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아들 가구에 주고받은 것들을 써놓은 책이 하나 있어요. 이 세 번째 책인데요. 아, 중요한. 여기는 이제 보면은 무슨 목차에도 나왔지만 어떤 가정, 네. 자녀, 네. 나의 아버지, 네. 또 내가 아내하고 만났던 그 만남, 네. 청혼했던 거, 그다음에 어떤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떤 장로의 직분을 받았던 그런 때, 또 송창식과의 만남, 네. 또 영시 다이얼이라는 그 심야 방송에 제가 방송인으로 데뷔하게 되었던 뭐 이런 또 카네기 홀에서 있었던 우리 가족들의 콘서트, 뭐 이런 것들을
인생에서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0가지를 네. 자전 에세이처럼 네. 이게 풀어서 쓴 거이고 뒤에는 제가 조선일보에 한 40회 가까이 그 세시병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걸 연재를 했거든요. 네. 네. 거기 나왔던 우리 동료들에 대한 표현들 뭐 여기 보면 뭐 사진도 조영남, 있고, 네. 뭐 송창식, 김세환, 양희은 이런 것들이 네. 이 뒷면에 네. 또 첨가된 그런 구성의 책이죠. 근데 이제 본격적인 인생 이야기가 들어가기 전에 프롤로그 부분에 하나의 결이 돼요. 예. 네. 이런 네네. 부분이 있는데 네네. 여기서 말하는 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노래를 사랑해 주신 또 듣고 성장하신 분들이 50대, 60대 또 혹은 40대들도 있지만은 네. 결국은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가치관들 늘 이 세대가 한 결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나무가 이 나이테를 이루어가면서 나무가 그 연륜을 쌓아가듯이 네. 그냥 우리는 우리 세대의 그 결을 이루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결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이런 네. 얘기를 제가 썼죠. 네. 네. 이 책을 쓰시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함축하려면 좀 힘드셨겠지만 네. 이 중에서도 또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결론적인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는 나의 인생을 사랑한다. 나의 노래를 사랑하고 나의 노래를 사랑해준 이들을 사랑한다. 내가 걸어온 길을 사랑하고 나의 가족들이 숨쉬며 걷는 이 땅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자신을 사랑한다. 여기 아마 좀 뭐 함축됐다기보다는 네. 어떤 뭐 그런 생각을 표현하는. 네. 사랑이란 단어를 참 참 많이 좋아해요. 쓰셨네요. 네. 예. 그거는 모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랑인 것 같아요. 네. 나라든 가족이든 뭐 신앙이든. 조금 전에 선생님의 그 가장 좋아하시는 그 문기를 읽을 때 언뜻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저는. 네. 시인 윤동주 씨. 그렇죠. 어떤 음료를 가지고 그걸 읽었을 때 그래. 예. 이제 뭐 별과 하늘과 그렇죠. 바람과 그게 언뜻 연상되는데 윤동주 씨와 윤영주 씨. 육촌 형님이 되시니까 이제 할아버지끼리 형제인데 네. 우리가 그 북간도라는 지금 중국의 용정 땅이 된 거기서 이제 사셨고 거기서 네. 교육을 받고 자라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네. 그 일송정 해란강이 다 그렇죠. 그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독립운동 군사훈련도 받고 했던 거기서 이제 윤동주가 그런 집안에서 어떤 선각자의 집안에서 자라면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또 성장하면서 결국은 그는 해방 6개월 전에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했지만은 저희 집안의 주제가 그거예요. 가온이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네. 네. 그냥 딱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한 훈련을 참 우리 선조들부터 잘 가르치셨고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윤동주가 쓴 서실 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이렇게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 이 세상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네. 그분도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셨던. 그런 윤동주 시인의 혼이 뭐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만은 선생님에게는 더욱더 특별한 의미로 새겨져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네, 어떤 그런 것 윤동주 같아요. 선생님을 기리는 어떤 노래를 만들었다거나 스스로 또 시를 써봤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네. 그 동주 형님의 시를 노래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래인가요 지금? 새벽을 맞아요. 새벽이 나오는 맞아요. 네. 참 열심히 만든 곡인 이유는 네. 아버님에게 내가 동주 형님 시를 작곡해서 세상에 더 알리면 좋지 않겠냐고 했는데 아버지가 윤동주를 데리고 유학 가셨던 분이고 윤동주의 시신을 안고 걸어 나오셨던 분이 저희 아버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윤동주는 아버지의 조카였지만은 문인으로서 이 삼촌은 존경할 정도로 이렇게 아꼈던 조카인데 그 시신에 대해서 그걸 안고 현해탄을 건너서 북간도에 갖다 묻으실 때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래서 이 보면은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나는 작곡해서 그때 막 쓰는 곡마다 히트할 때니까 동주 형님 시 작곡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버님이 한 5분을 가만히 계시다 하시는 말씀이 시도 노래다. 아, 네. 건들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한 편의 시도 내가 손을 댄 적이 없고 그래서 내가 윤동주님에게 바치는 노래
라는 이 노래를 씀으로써 네. 발전했고 이번에 그 책 뒤에 보면 이게 CD가 이렇게 예. 들어있는데 아, 네. 이거는 음반으로 발표되지 않았던 곡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습니까? 여기다 윤동주님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이렇게 CD가 이렇게 담겨져 있죠.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좀 엄격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의대생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그런 말하면 독립투사의 네. 후손이신데 거기다가 정말 엘리트 의대생이 노래를 한다? 이거 아버지가 뭐 찬성할 리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없으셨겠네요, 이제 그 당시로서는? 의대 건축과 가려고 그랬거든. 맨 처음 의대 가기 전에. 네. 그때 뭐 아버지가 어르신들은 잘 모르잖아요. 건축이나 토목 그런 거는 네. 뭐 노가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그런 게 아니고요. 했더니 그래도 말년이 의사가 편하지 않아요. 왜냐면 문학을 하신 분들이라 참 삶이 좀 이렇게 빠듯하셨을 거예요. 아마 네. 자녀 6 기르신 우리 교수님이 무슨 이렇게 여유가 많았겠어요. 네. 제가 맞인데. 그래서 이제 의학을 생각. 원래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고. 근데 이걸 본과 2학년 때 2번을 은퇴하면서 들락날락하면서 무슨 투인 폴리오도 네, 하고 뭐 네. 하고 하니까 맨 처음에 기타 사달라 그랬을 때 아버지가 뭐냐면 우리 집안에 그런 풍각쟁이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 아버지하고 갈등이 늘 있었죠. 왜냐면 얘는 빨리 커서 훌륭한 의사가 돼야 되는데 너 나가서 노래나 해가지고 그다음에 환자도 오면 다 죽이려고 그러냐. 네. 그런 꾸지람 듣고 다시 트윈 폴리오 해체하고 돌아왔다가 또 나갔다가 돌아오고 네.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 아들한테 야단칠 자격이 없는 아버지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 속색인 거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윤영조 선생님은 아버지한테는 뭐 또 부르짖을 수도 있고 또 대중문화를 앞에서 청년문화 리드한 또 시대 이단아일 수도 있고. 근데 최근에 그 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싸이 씨만큼 정말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알린 그분도 어떻게 보면 상당한 이단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싸이를 좋아해요. 네. 그리고 싸이가 2번째 입대했을 때 있었던 25사단에 제가 초청받아서 그 장병들을 네. 위한 프로그램 갔을 때 그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때 싸이하고 대화하고 내가 위로해주고 뭐 기도도 해준 적이 있는데 저는 그 강남 스타일의 성공을 상당히 긍정적이고 네. 참 잘된 대중문화의 한 표현이었다라고 보는 인간은 늘 뭔가 이렇게 흔들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은 그런 어떤 갈구가 있는데 적절한 때에 싸이가 그걸 발산시켜 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싸이한테 바라는 것은 다음에 이제 2번째 노래가 나온다면은 뭔가 좀 인류애가 담긴 네. 어떤 좀 업그레이드가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담긴 네. 어떤 그런 노래를 한번 불러줬으면 저 적절한 동작과 함께 그런 알겠습니다. 바람이 네. 좀 있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영원한 청년으로 남으시길.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원조 청춘스타, 영원한 청춘스타 가수 윤영조 씨 함께했습니다.